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네, 다우지수가 0.5%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전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2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 최근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줬던 국채 금리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로 진정세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어제 코스피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4월 첫 거래일 코스피가 0.8% 상승하면서 3,087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바이든표 인프라 부양책이 국내 시장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죠. 오늘장에서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전망,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한승 기자, 지금 LH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까지 이 내로남불 논란이 일면서 LH 사태가 일으킨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싸늘해진 가운데 정부가 이사대책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서울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1곳과 또 공공재개발 16곳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이슈인 직설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나무 관련주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두나무에 투자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나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암호화폐 상승장 훈풍을 타고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며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두나무는 최근 뉴욕 증시 상장 추진을 위해 크레디트 스위스와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와 미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에이트넘 인베스트가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는 4,815원이었고요. 대성창투가 10% 가까이 오르며 종가 4,270원, 한화투자증권도 6.3% 급등해 마감가는 4,520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바른손이 1.2% 올랐고요. 신성 ENG도 1%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론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 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 예비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ITC는 이번 예비 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된 SRS 517 특허에 대한 유효성은 인정했으나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전장에서 10.27% 급등했습니다. 24만 1,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LG화학이 1.74% 올라 81만 9천 원, 삼성 SDI도 1.06% 올랐습니다. 종가는 66만 7천 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0억 달러를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보조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전장에서 6.04% 올라 종가는 14만 500원이었고요. DB하이텍은 2.49%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5만 7,700원, 삼성전자 역시 1.84%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장비주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하나머티리얼즈가 6.82% 올라 4만 1,500원이었고 네페스도 5.17% 올라 3만 9,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론 백신 여권 관련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담은 이른바 백신 여권을 국내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관련 준비를 시작해서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접종 사실을 증명할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소개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라운시큐어, 아이콘루프 등이 참여하는 SKT 컨소시엄이 백신 여권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소식에 SK텔레콤이 0.73% 올라 27만 7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아이크래프트가 24.6%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9,210원, 라운시큐어 역시 20% 가까이 오르며 4,71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한국전자 인증 역시 5.81% 올랐는데요. 마감가는 7,47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4월 첫 거래일 외국인 매수세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99포인트, 0.85% 상승하면서 3,087.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월 19일 이후 약 6주 만에 최고치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9.61포인트, 1% 강세를 나타내면서 965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649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077억 원, 1,616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1,018억 원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65억 원, 203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1,46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6% 오르면서 10거래일 만에 14만 원대로 회복했고요. 그밖에 삼성전자도 1.8%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네이버도 0.4% 올랐고요. LG화학도 1.7%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밖에 삼성, SDI, 또 현대차도 각각 1%에서 0.4% 올랐고요. 카카오도 소폭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의료정밀 섹터가 4% 강세를 나타냈고요. 섬유, 의복도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밖에 전기전자, 화학업종이 2%에서 1% 강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운수창고, 건설, 철강금속 업종은 1% 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 섹터도 0.7%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제약이 0.4% 상승했고요. 펄어비스가 4.9%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HLB는 2.6%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카카오게임즈 0.7% 떨어졌습니다. 그밖에 CGN 3% 강세를 보여줬고요. SK머티리얼즈도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31원 9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실 뭐 연초 이후에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좀 횡보 장세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플랜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신 게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동력이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그러니까 밑바닥 경제로 상당히 어려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푸른 돈들이 결국 유동성 장세를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한편에서는 나름대로 신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서서히 작년 연말서부터는 구경제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증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재료란 재료는 다 갖다 썼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올 초서부터는 다소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시중의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하락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신경제냐 구경제냐 이런 논쟁들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먼저 갈 것인가 이러한 어떤 조금 중립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죠. 여기에 이제 좀 불을 당긴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막대한 자금 지금 취임한 후서부터 계속 이렇게 제2의 뭐 뉴딜 정책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GDP라는 게 개인, 민간, 기업, 공공 이런 세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GDP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기업 같은 경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서 GDP를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 결국 니들 정책과 마찬가지죠. 정부가 돈을 풀어서 GDP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활력을 받아서 증시가 재차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면 뉴욕 증시가 강합니다만 신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조금 주춤했다. 지금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주춤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결국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보다는 현실적인 뭐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돈을 쏟아붓고자 하는 부분들 보면 국영제 부분에 있어서의 활발한 투자와 수익성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테슬라는 오히려 좀 떨어졌고 네.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 업체 퀀텀스케이프가 급등을 했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좀 순환매라든지 매기가 조금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장주라고 보였던 게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가장 어떠한 주식들을 안 오를 때도 테슬라가 독주를 했다라면 이제 테슬라만 놓고 본다라면 물론 이제 테슬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각 나라들이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들겠다라고 하고 어제 또 보니까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자회사로 볼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볼보를 스웨덴에서 IPO를 하겠다, 네. 기업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 돈을 가지고 전기차에 집중하겠다 이런 소식들도 나왔거든요. 지금 뭐 볼보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전기차로 2030년까지는 가겠다라고 보다 보니 뭐 가장 경쟁이 격화되는 건 테슬라 부분들이 되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이 다 2차 배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호황세, 물론 일괄 생산을 해서 자체적인 생산을 하겠다라고는 하겠습니다만 당장 이런 것들이 시행되기보다는 최소한 3, 4년은 걸리겠죠. 그동안엔 현재 지금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초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예. 좀 간밤에는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1.6%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졌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일단 예. 1.7까지 올라가면서 우리가 예. 이제 절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다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분들께서도 1.7이건 2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근데 단지 두 가지 문제점이었죠.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라는 그렇죠. 것이 첫 번째 예.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는 이제 조금 제어된 느낌입니다. 매일매일 진짜 1.2에서부터 1.3, 1.4 이렇게 하루하루 올라가던 모습들이 지금 1.6과 7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속도는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들인데 일단은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게 물론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악재가 터진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바라지 않는 바죠. 따라서 연준도 현재 지금 금리 예고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올리겠다 이런 예고제를 하고 있고 언제 유동성을 회수하겠다 이런 예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금리가 움직였었고 속도가 가팔랐던 것들이 속도가 제어되면서 이제는 시장에 있어서 적응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안 되고 속도도 문제가 안 된다라면 이제는 금리가 시장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의 뉴스는 조금 아닌 상황으로 변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미증시 훈풍 영향으로 또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잠시 후 또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최종현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강한 상승세로 4월의 첫 거래일 문을 열었습니다. 전날 발표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과 국채금리 안정세, 그리고 제조업 지표의 호조 등이 모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3,100선 탈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욕 증시 훈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제 우선 어제 시장도 이제 사실상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외인이 이제 현물 선물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견인해줬다고 봐도 좀 무방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좀 다시금 떠오르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 이슈인데 이제 비수도권도 다시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키면서 국내 수급 자체는 조금 다소 움츠러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도 좀 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글로벌 실물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되살아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들도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이 좀 가파르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원화 가치가 급락할 확률이 낮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이제 신흥국들 중에선 좀 좋은 투자 메리트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중점으로 이제 외인 자금 유입이 박스피 장세를 단기적으로나마 끌어올려 준다면 투심도 결국 다시 이제 내부에서부터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요인들이 아직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경계감만으로 좀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현상들을 좀 조금씩 해소시켜 나가질 수 있다고 본다면 오늘 장은 이제 결국 외인의 자금 유입 여부가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예의 주시해 보셔야겠고요. 업종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그간 강세를 보였던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을 했고 성장주와 기술주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에서도 그동안 힘을 못 쓰던 주요 대형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장 어떤 업종에 관심 가져봐야 될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업종은 이제 화학섬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클래식한 업종을 준비를 해와서 아마 이제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 업종인 부분이라서 이제 업종 좀 설명부터 먼저 드리자면 네. 일단은 석유화학과도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이테크 업종입니다. 보통 이제 글로벌 경기의 움직임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특히 이제 환율이나 유가 변동에 따른 원재료 가격 변동이 이제 수익성과도 바로 직결되는 복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 3위권 스판덱스 업체의 좀 디폴트 선언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으로 좀 꾸준하게 지켜봐왔던 업종인데 현재적으로 이제 스판덱스 가격이 68% 폭등에 따른 이제 화학섬유 업종 전체적인 영업이익 기대감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까지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스판덱스 자체는 우리 일상 여러 곳에도 좀 많이 침투해 있는 만큼 코로나19 국면의 끝이 다가올수록 소비시장 활성화에 따른 추가 이익 증대까지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원재료인 부탄 다이올 가격 하락으로 현재 이익 증가 추세가 이제 2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화학섬유 업종 내에서 기업들의 전체적인 재무 구조가 좀 급격하게 안정화되고 있음과 동시에 이번 2분기 실적 기대감 장세까지 더해진다면 현재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좀 무조건적으로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업종인 만큼 오늘의 추천 섹터로 이제 화학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석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재 작년 대폭락장 이후에 좀 상대적으로 가파른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의 재무 구조 개선으로 또 다른 의미의 좀 버블을 형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무리 실적 기대감 장세가 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세를 받아줄 기업인지 아니면 향후 모멘텀까지 갖춘 기업인지의 옥석 가리기가 좀 가장 중요하게 보이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멀리 보고 멀리 행동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꾸준하게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무의미한 수급에도 이제 의미 부여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지 않는 좀 차분한 매매가 가장 중요한 장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분한 매매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현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78%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3,100선이 회복될 걸로 보입니다. 3,111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3%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969선 출발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치 결과 83,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또 추가
추가적으로 1%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4만 2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LG화학이 1.5%대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가 84만 2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호가 상황에서 현대차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지금 3.2% 오름세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3월 달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역시 또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오늘장에서 1%대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까지도 1%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많이 올랐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LG전자입니다.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선사업부 철수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는 분위기죠. LG전자 오늘장에서는 0.3%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섹터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기까지도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5,8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펄어비스도 오늘장에서는 보합이 예상이 되네요. 예상 체결가 32만 3,400원이고요. HLB와 카카오게임즈는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코스닥 쪽보다는 그래도 이제 거래소 쪽 대형주 위주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서도 SK머티리얼즈는 2.6%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이죠.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뭐 지금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기술주는 그래도 많이 좋았습니다.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거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6%대 네. 강한 흐름들 보였었죠.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최근에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는 이제 동학개미 운동에 어제 이제 나온 자료 보니까 30대 여성분들이 삼성전자를 주로 샀다. 이게 2020년 성적표가 어제 이제 보도가 돼서 이제 언론들마다 이제 오후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던 사람들께서 후속 매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는 SK 하이닉스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어제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상대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그 예. 주식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96층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예. 구조대 오냐고 이런 오픈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좀 답답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예. 삼성전자 사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예. 어차피 삼성전자는 꾸준히 갖고 계시면 10만 전자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단지 이제 조급한 마음을 잘 이제 다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 업황 사이클이 지금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미국에 있어서 업황 사이클이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낸드가 됐던 뭐가 됐던 필요한 부분들이 되니까 결국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이제 한동안 반도체가 안 움직이다가 이제 어제 움직였는데 이렇게 대형주들은 빨간불이 나올 때 따라가시기보다는 파란불이 나올 때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지금 장세는 대형주 장세입니다. 우리가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한 2주 정도 올랐는데 그거 일일이 따라 산다라는 거 쉽지 않죠. 오늘 뭐가 오를지 내일은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사모으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며칠 이렇게 했는데 수익률이 좋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지금은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하시기가 좀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전략들 필요하지 않겠는가도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그렇죠. SK이노베이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LG배터리 특허 침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어제 10% 급등을 했는데 뭐 지금 호가 상황에서도 3%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두 회사가 이제 어떻게 막 싸웠던 부분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미국 공장에 대한 인수설까지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K배터리 우리나라 3사가 지금 현재 글로벌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죠. LG가 대략 한 20% 가까이, 나머지들은 한 5% 가까이 이렇게 점유율을 나타내니까 합치면 대략 한 30% 정도를 K배터리가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들 결과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빨리 이 소모전을 없애고 지금 현재 경쟁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글로벌 각국들이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빨리 소송 좀 마무리돼서 정말 본업에 집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중국도 배터리 뭐 치고 나오고 다른 나라들도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일단 배터리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뭐 이익과 주가가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앞으로 한 3, 4년 이익이 계속해서 급증을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 뒤에는 경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도 아울러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2차 전지 내에서도 그 예. 배터리 소재 쪽은 그래도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오늘 주가도 포스코케미칼, 뭐 에코프로비엠 이게 다 양극재, 음극재 이쪽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쪽들에 대한 소재는 계속해서 나가겠죠. 만약에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현대가 지금 배터리를 만들지는 않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배터리 지금 뭐 포스코도 조금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이 소재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조금 좀 드라마틱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재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신 것들이, 소재는 뭐 SK 납품을 하던 LG 납품을 하던 납품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소재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국산화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주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HMM이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뭐 52주 신고가 경신하다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떨어졌다가 이제 재차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 각국에서 교역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은 해운주 실적은 좋아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예. 지금 현재 수에즈 운하가 이제 막혔었던 해프닝이 예. 있었죠. 거기서 또 하나 알아낸 게, 우리가 수에즈 운하를, 그러면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 배들이 왜 안 돌아가느냐, 희망봉으로 예. 안 돌아가느냐라고 봤을 때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기름을 많이 먹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수에즈 운하 통과 비용이 희망봉으로 가는 기름값에 거의 비등비등하답니다. 그만큼 수에즈 운하에 대한 어떤 운임 비용이 비싼데 예.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것들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 하더라도 희망봉으로 안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운임 지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뉴욕항과 LA항에 지금 배들이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외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네네네. 선박 노동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지금 원활하게 이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배가 가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면 일주일 동안 매일 한 척씩만 온다 하더라도 7척의 배가 더 필요한 거죠. 예, 예. 평상시보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해운 운임 지수가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그러네요. 없고, 컨테이너 가격이 작년 이맘때 물건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를 빌리는 가격이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에서 뉴욕 가는 게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네. 800만 원까지 올라갔답니다. 엄청 올랐네요. 컨테이너도 이제 빨리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안 그렇죠. 도니까 지금 뭐 진짜 속된 말로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난리도 아니다, 뭐 이런 네, 표현을 네. 하실 정도로 지금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현대중공업이 5척의 배를 수주했습니다. 네. 그렇게 삼성중공업도 지금 현재 역대 최대 그렇죠. 수주 실적을 재팟을 터뜨렸고요. 이럴 정도로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배를 만들고 완벽하게, 지금 뭐 중국도 한번 문제가 됐고 이번에 대만 배도 일본 배 아닙니까? 이런 또 문제가 사타하다 보니까 한국 배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운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조선주가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올라가죠. 네네. 똑같습니다. 빨간불이 나올 때 사는 게 아니라 파란불이 나올 때 이런 조선주라든지 해운주를 여러분들이 공략하신다면 나름대로 조금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주나 조선주는 이제 오늘 올라갈 때보다는 조금 쉬어갈 때 매수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너무 좋다라는 두려워하시지 말고 거죠. 예. 따박따박 모아가시는 전략을 하시면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또 빨간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업황을 우리가 믿고 과감하게 투자하실 수
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대형주들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영향으로 또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후까지는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두셔야겠죠. 개장하겠습니다. 네, 4월 2일 금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해냈고요. 나스닥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이 플랜 자체가 시장의 호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2,500억 달러, 2,500조 원 규모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반영이 됐고요. 일단 대형주를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4월 첫 거래 국내 증시에서도 대형주들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뭐 경기 민감주, 성장주 너나 할 거 없이도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다음 장중에는 또 변동성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0.85% 상승 출발 나타냅니다. 3,100선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3,114포인트를 웃돌면서 출발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5%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970선까지도 회복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폭이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여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시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1.8% 올라갑니다. 84,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 올라갑니다. 142,500원입니다. 어제 10거래일 만에 SK하이닉스가 14만 원 선이 회복이 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네이버도 0.5%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38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소폭 올라갑니다. 74만 9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현대차, 호가에서는 굉장히 좋았었죠. 오늘 지금 시초가 흐름 좋습니다. 2.9%, 3%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2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월 달 판매 실적,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따라 주가에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네요. 1.4% 상승세, 기아차 8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까지도 1.5% 상승으로 2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 주가 모두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많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오늘 1.3% 상승세, 2거래일 연속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3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가에 또 반영이 됐죠. 급등을 나타냈고요. 오늘도 1%대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2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 SDI까지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전자도 좀 볼게요.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네요. 0.6% 내림세입니다. 무선사업부 철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주가에 어제 반영이 됐었는데 오늘은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세입니다. 현재 15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종목들 살펴볼게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기가 1% 올라가고요.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도 상승세입니다. 이 가운데 LG전자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 우선주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소폭 내림세입니다. 13만 5,6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은 0.2% 상승세, 이 가운데 펄어비스가 1% 강세입니다. 최근에 개인 콘텐츠 관련 주름이 굉장히 좋아요. 펄어비스 상승세 이어지고 있죠. 32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 0.5%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도 오늘은 올라갑니다. 다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죠. 강박권으로 3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2%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자,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7% 상승으로 16만 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2.5% 상승으로 지금 나흘 연속 상승세입니다. 15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증시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상승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코스닥 쪽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내에서는 위메이드가 또 6%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래 연속 상승세로 64,400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뭐 개인 컨텐츠 쪽, 그러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좀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어제도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하더니 오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4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916억 원, 14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 오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14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연기금의 매매 포지션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는 운수장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에서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섹터 모두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5억 원, 4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3원 40전 떨어진 1,12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뭐 환율 자체가 사실은 다시 뭐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나 싶었는데 다시 하향으로 좀 안정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를 이렇게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부양책에 들어가는 재정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런 지금 논의들도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달러가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 돈을 푼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입니다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법인세를 건드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세금을 건드릴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그 환율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미세 조정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3인방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좀 접근해도 되는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물론 이제 테슬라와 계를 좀 달리하는 게 지금 현재 아이오닉 판매량이 국내에서 테슬라를 앞질렀고요. 상당히 좀 높은 판매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 EV6에 대한 현재 지금 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4월부터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전기차들이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소비 양극화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 위주의 포트폴리오들이 보면 신차들이 지금 현재 대기가 뭐 벌써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신차 효과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가 잘 팔리는 것은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동차란 제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이게 가격에 민감한 게 아니라 브랜드에도 좀 그렇지만 디자인에 좀 민감하죠. 여심이 됐던 남심이 됐던 디자인이 한번 마음에 들면 그 트렌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금 테슬라의 약점이라고 보는 거죠. 테슬라가 이러한 것들을 자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일반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오닉이라는 대박을 또 현대차가 터뜨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는 계속해서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소재 부품 섹터가 강해요. 특히 이제 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4% 올라가고 에코프로비엠도 1.6% 상승 중입니다. 뭐 기존에는 대형 배터리 업체 뭐 LG화학, 삼성 SDI가 좀 같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런 소재 쪽이 또 강하게 올라가네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제 소재 쪽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특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점, LG화학은 올해 연말에 나오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분사 얘기,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재료가 더 이상 끌고 가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소재 쪽이 나오는데 저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미세한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제가 엊그제 시내를 가다가 시내 버스인데 모양이 약간 이상해서 보니까 BYD예요.
BYD요? 이게 중국산 버스가 시내 노선에 투입이 됐습니다. 예. 서울 시내에서. 예. 전 보고 그걸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는데 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지붕으로 올리다 보니까 차가 좀 커지고 투박해지는 상황인데 네네. 일반 우리 시내 버스랑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만큼 배터리를 밑에 넣었다라는 제 추측이거든요. 네네. 그만큼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 BYD께 우리 삼성권 뭐 우리나라 제품을 넣지는 않았을 거고 중국산 배터리를 넣었고 예. 그게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품질 경쟁력. 결국 시내버스라는 게 내구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겼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시내버스에 우리가 버스 번호를 달고 노선을 저는 지방은 이제 얘기를 옛날부터 들었습니다만 서울에서 보고서 야 이게 경쟁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 업체들이 너무 우리가 K배터리, K전기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잠식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시내버스 업자들에게 애국심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긴장해야 될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도 흐름이 네. 좋아요. 지금 보니까 원익 IPS가 5% 상승 중이고 한미 반도체도 4.6% 올라갑니다. 그리고 테크윙도 4% 강세고 이오테크닉스도 또 3%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뭐 유니테스트, 유니셈 이게 다 반도체 장비인데 장비죠,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 가니까 뭐 반도체 장비까지 뭔가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좋은 예, 예. 다행입니다. 오늘 한 2.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자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증시가 나름대로 좋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중소형 개별주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이 움직이지 지금 오늘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두나무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예. 좀 움직이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자동차, 낸드,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들로 지금 움직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렇게 테마주들 오늘 올라가는 것들이 보면 결국 이게 테마라기보다는 이런 중소형주들이라든지 개별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면 시장은 상당히 건강하고 시장은 앞으로 호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장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좀 파란불이 나오는 업종들이 좀 있죠. LG전자 어제 강했습니다만 좀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과감하게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지 않겠는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전자 좀 떨어지니까 사볼만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그 LG전자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예. SK그룹이라든지 이런 중견 대기업들 예, 예. 이런 것들의 변화가 저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증시에 있어서 궁금하다. LG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락했을 때가 베트남과의 휴대폰 사업 부분 결렬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휴대폰 사업 부분을 매각하지 않고 철수를 하겠다라는 예.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뒷얘기를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베트남과 결렬됐던 가장 큰 이유가 특허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과 관련된 수많은 특허를 넘겨줄 수 없으니 LG가 이번에 과감하게 그냥 우리 회사를 소멸시키겠다. 그 대신 그 특허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거.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특허를 갖고 있는 게 낫다. 그걸 갖고 전장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LG그룹이 변한다라는 거고요.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생으로 떨어지는 수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잘 활용해 나가겠다라는 사업들을 펼치겠다. 우리가 철강의 어떤 그러한 뭐 구태연한 이미지에서 탈바꿈하겠다. SK 같은 경우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셨던 분인데 상공에서 의장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을 IPO를 좀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중견 대기업들의 지금 드라마틱한 변화. 그러니까 결국 2020년이 몰고 온 변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2020년에는 뭐 어떻게 대응할 시간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 세 그룹들 같은 경우는 선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변신을 할지 이 세 그룹에 대해서는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말씀해 주신 내용은 뭐 SK라든지 포스코라든지 LG
쪽 종목을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게 예, 좋다라는 담아봐도 저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대장주 쪽들, 예. 포스코라든지 GSK라든지 네. LG전자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관심,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어떤 게 올라간다라고 좀 보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대형주를 아무래도 지주회사격 네네. 회사들을 좀 포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수익률은 좀 다소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조금 나름대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의 수익까지도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게임 컨텐츠도 좀 여쭤볼게요. 예. 최근에 펄어비스가 뭐 조용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예. 상황이고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오늘은 위메이드도 지금 많이 올라가요. 4.3% 올라가고 있고 조이맥스가 7% 강세고 뭐 넷게임즈, 웹젠, NC소프트 게임주는 순환매로 봐야 될까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게임주들이 또 다른 지금 이제 나름대로 게임주들이 이제 그 펄어비스가 보여준 트렌드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A라는 게임이 있고 A라는 게임이 흥행하니까 B라는 게임을 들고 왔는데 이게 B라는 게임이 A라는 게임과 연속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각자 일단은 만들어내는데 급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로 예를 들면 A라는 작가의 드라마가 됐다고 해서 같은 방송국에서 B라는 드라마가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건 좀 연속성이 없는데 이제 펄어비스가 사막 시리즈를 내세우면서 기존에 흥행했던 게임을 리모델링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게임을 리모델링 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 최근에 게임 산업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예. 따라서 안 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하는 거죠. 유저 입장에서 보면 익숙한 것에 약간 다른 면이 나오니까 더 재밌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좀 지루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흥행적인 것은 더욱더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게임주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수익성이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연속성을 갖지 못했던 게임주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는 좀 중기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일단 4월 첫 거래일 어제 그리고 오늘 순조로운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데 4월 흐름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이전에 뭐 아르케고스 그 마진콜 사태 때문에 4월 초까지는 시장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보란 듯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약간의 좀 보수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봐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시각을 조금 공격적으로 바꿨습니다. 아, 바뀌셨어요? 예, 왜냐하면 예. 시장의 움직임을 보니 3,000선을 단 하루만 하회했죠. 예. 지지난주 그렇죠. 수요일 날. 예. 단 하루만 하회하고 3,000선을 버티면서 대형주 장세가 연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형주가 순환매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또 매수를 해주고 매수가 있거든요. 들어오고요. 예. 이렇게 대형주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보면 호황제가 항상 있습니다만 호재에 반응을 하지 예. 악재에 반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호재가 있으면 반응하고 IT도 그러네요. 호재가 있으면 반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 지금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모멘텀이 됐던 어떤 새로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만 온다라면 시장은 윗방향으로 조금 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은 싶습니다. 대형주를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 개별 종목보다는 예. 그런 것들은 정말 쉽지 않은 투자거든요. 따라서 대형주 위주의 공격적인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도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왜 경기 민감주냐, 가치주냐, 성장주냐 논란이 많았는데 네. 뭐 반도체는 양쪽에 다 해당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고 다른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플랫폼 오히려 관련주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이 좀 낫지 않겠는가. 예. 가치주들이 지금 현재 당장 경기가 네. 화랑이 된다라면 성장주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네. 가치주는 당장 성적들이 나오고 있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에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 쪽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IT, 자동차, 조선, 해운, 철강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 전망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장에서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셀트리온, HMM 순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LG전자,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일제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밖에 SK텔레콤, 기아차, NC소프트, LG화학, 한올시스템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일제히 상승세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LG전자, LG와 키움증권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LG전자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SK 현대모비스, SKC, 한정 KPS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한정 KPS 하락세고요. SK도 소폭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1% 강세입니다. 3,119포인트. 자, 이러면 뭐 3,120선 회복까지도 무난해 보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죠. 0.38% 오름세로 969포인트입니다. 오늘 4월 1일 금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부터 사전투표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과 부산 등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와 상관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재보선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유권자라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세훈 처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측량 때 입회한 2명은 자신의 장인과 처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 후보 측은 큰 처남이 측량에 입회하느라 같은 날 대학원 행사에 참석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처남인 송모 교수가 이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행사가 계획보다 늦게 시작해 측량을 마치고 그쪽으로 간 게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에스코트 조사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따로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황제 조사, 에스코트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이 이 지검장의 공수처 청사 출입 기록이 없다거나 공수처 관용 차량을 타고 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공수처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비공개 면담 특혜 논란을 반박할 CCTV 입증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비핵화가 대북 정책 중심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지 시간 1일 비핵화가 미국 대북 정책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거두려면 동맹들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온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는데요.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지 시간 2일 개최되는 한미일 안보회의 등 한국과 일본의 고위 관리들의 입장을 듣고 생각과 관점을 공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천안함 재조사입니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1년 전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좌초서를 제기하며 낸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지게 됐는데요. 천안함 사건 재조사에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숨진 장병들을 2번 죽이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고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의회 회장은 나라가 미쳤다며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격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오늘 오전 11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김학의 불법 출금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금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하고 전산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기는 기소 여부는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강행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7번째 키워드는 신한은행 미얀마 직원입니다. 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신한은행 직원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신한은행 양곤 지점에 근무해오던 미얀마인 직원은 통근 차량 검문 과정에서 검문에 불응하자 미얀마 군경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신한은행은 현지 직원 모두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비상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 조치로 양곤 지점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사들까지 철수를 검토하면서 미얀마 대이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압수 비트코인 처분입니다. 4년 전 검찰이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비트코인을 함께 몰수했는데요. 지난달 법이 개정되면서 이 비트코인을 팔고 1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자에게 몰수한 비트코인은 당시 시세로 2억 7천만 원어치였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45배나 뛰어서 국고에 환수된 돈은 122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는 가상화폐가 재산으로 인정돼 몰수가 완료된 첫 사례인데요. 비트코인 열풍이 겹치면서 나라 곳간을 넉넉히 채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연달아 터지면서 LH 사태로 악화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얘기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경인여대 경영학과 서진형 교수, 국민의힘 김연아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공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또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법 취지와는 좀 다르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 인상을 좀 급격하게 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태? 글쎄요. 좀 갑갑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돼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걱정을 하셨죠. 네, 그 양상을 보게 되면 전세를 먼저 올릴 거다. 전세를 올리는 이유는 앞으로 오를 걸 못 받기 때문에 올릴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존의 전세가의 어떤 분포라는 게 사실은 그 빚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받는 사람도 있고 시세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을 하면 그 위쪽으로 키 맞춤을 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고. 네. 또 그다음에 뭐 월세 현금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니까 전세를 피해서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적은 월세로 전환을 많이 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뭐 과감하게 도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주체가 됐던 사람들이 방금 얘기했던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하고 있으니까 전세를 먼저 올리고 시세보다 낮으니까 올렸다라는 사람도 있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국민의 화를 사실 돋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임대차,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나 뭐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뭐 위법하진 않다라는 것들이 뭐 중론이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나타난 사태를 보면 뭐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상조 전 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법을 발의했던 또 박주민 의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좀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치였죠. 근데 이제 뭐 인천공항의 어떤 비정규직 사태, 뭐 조국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오다가 이제 그 LH 사태로 인해서 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거든요. 네. 거기에 또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 제정에 따른 것들을 국민들에게만 요구하고 본인들은 그런 임대차 보호법을 이게 피해 나감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공분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그 국민들의 공분 자체가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들이 자꾸 나오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여론들을 상당히 악화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비대위원님께서는? 저는 이제 이번 청와대 정책실장 또 여당의 법사위 위원이 임대차 3법에 관해서 묘하게 법을 피한 사건을 보면서 그게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게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남들 다 하는 거 따라 했더니 국민들은 다 한꺼번에 범죄자가 되고 있는데 그 법을 무리해서 만든 사람들은 다 법을 피해서 그것을 어기는 행동들을 다 했다. 그것도 정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 가까이 전문가들이 그 법이 가져올 파장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네. 이 법이 미뤄지거나 또 사실은 멈춰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요번에 저희가 이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서 야당이나 전문가들이 반대하면 꼭 그것이 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부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네들 고집대로만 하는구나. 그래서 법이 빨리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나쁜 사례를 보여준 것이 이번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네. 뭐 이번에 두 분에 대한 비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질 때 정말 그 여당의 어떤 한마디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론과 국민들이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임대차 3법이 지난해 통과가 될 때 아까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성급한 게 좀 그렇죠. 진행이 된 부분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좀 들어야 된다, 공청회나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당이 단독적으로 강행 처리를 하면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나 뭐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사실 예견이 됐었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시장의 사람들의 행태라는 게 네.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말 착한 사람들만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선하게 그런 관계로서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저마다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뭐 문제를 일으켰던 의원들 같은 경우도 저마다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시장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기제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돼서 그래서 좀 무리하게 도입을 해서 사실은 이 앞으로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초기에 되돌아갔으면 모르는데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여파라는 게 이 시세가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에도 이제 전세가가 막 오를 때 생겼던 문제는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오른 임대료 수준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2년 동안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시세는 안 오더라도 실제 전세 가구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들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걷어들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정에 대한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참 벗어나기 힘든 문제라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걸 굉장히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좀 글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이왕 망쳐진 거는 한 2년은 좀 참아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시점이 된다 그러면 향후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시점에 이 부담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시도를 해봐야 될 거라고 개정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것들을.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 시청권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뭐 4년 동안은 그래도 전세값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묶여 있다고 해도 다시 신규 계약을 할 때는 폭등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4년은 기다리지 못하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올려놨어야 된다.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임대차 보호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작용들을 많이 예측을 했고, 저도 이제 뭐 신문 기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는데 그렇죠. 그 기능들을 너무 무시했다.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통제하게 되면 통제함에 따른 나중에 이제 부작용들, 그렇죠. 이제 보증부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럼 이제 보증부 월세 계약으로 전환이 되면 피해자는 결국은 그 영세 임차인에게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가격을 규제하고 4년이 지나고 나면 4년 이후에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그런 부작용들이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을 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고 이미 경험을 했었는데 90, 그 89년이죠. 경험들을 네.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재계약 임대차 계약과 신규 임대차 계약 간에 똑같은 평수,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왜곡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임대차 보호 3법을 개정해서 예.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청와대 인사들, 뭐 여당 인사들도 있지만 야당도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임대차 시행 전이지만 그래도 그때도 집값을 좀 많이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뭐 변명, 설명도 결국 23%를 올렸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정치권에서의 변명이 그거입니다. 아까 이제 이창무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이걸 너무 많이 받으면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돌려줘야 될 빚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상황, 컨디션의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의 분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나는 뭐 전세보증금 너무 갖고 있는 거 불편하니까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줬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하나의 레버리지로 일으켜서 자기가 다른 주택을 사거나 다른 주택에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네. 또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다들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사정은 누구한테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각각의 사정을 살펴야 될 정치인들이 그 법을 잘 피해가지고 먼저 활용을 하고 그 각각에 있는 사정이 있는 국민들은 그 법의 혜택을 시기상 놓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임대차 3법은 그 시행 시기를 앞두고 그 전에 그것을 회피하려는 행동들이 일어날까 봐 사실은 거의 소급 적용에 준하는 네. 즉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국민들한테 절실한 법도 시행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3개월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무리한 입법을 해놓고 그 사실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방비였다? 저는 정말 입법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의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야당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야당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었기 때문에 반대하고 우려를 표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 사건이 특정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국회에서 준비되고 있는 모든 법들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도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을 갖고 국회에서 막 논란이 있습니다. 예.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충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보면은 이제 공직자들 재산 신고에 있어서 사모펀드, 주식, 또 비트코인 같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의 것들이 있습니다. 예. 과연 요번에 그 관련 법들에 그런 것도 포함되는지 네. 사실은 좀 면밀히 좀 체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공시지가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네. 공시지가의 편차에 따라서 자꾸만 시민단체에서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수정하는 것이 다 담겨 있는지 네. 사실은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 개혁에 협조하고 이 법에 반대하거나 의견을 달면 개혁에 협조하지 않는 세력으로 여당이 약간 여론몰이를 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임대차 3법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한 네, 가지 교수님. 이 뭐 임대차 3법을 빨리 시행을 하는 게 좋은 거였었느냐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예. 어차피 신규 계약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시행을 하고 나서도 신규 계약들에 대한 전세값은 계속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게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그 시점에 뭐 10% 올라서 계약하고 2년 뒤에 10% 올라서 계약할 사람들이 요번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연기가 돼서 다음에 계약을 할 때 한꺼번에 30%, 40%를 올린 전세값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상 어쨌든 5%로 상한을 받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갱신의 올릴 수 경우에는 있는. 그런데 그렇죠. 신규 신규할 계약은 때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네. 그 당시에 시세에 맞춰서 재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월세 상한제가 없더라 그러면 10%씩 올려서 뭐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네네. 지금은 뭐 5% 이하로 계약을 하다가 마지막에 4년 뒤에 한꺼번에 오른 확 올려야 된다는 40%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건 폭탄을 뒤로 물려놓은 그런 상황밖에는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전월세 상한제를 빨리 도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었냐라고 보면 네.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라는 게 사실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담에 대한 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년, 3년 지나고 났을 때 시세는 안 오는 대로 내가 왜 전세금을 갑자기 40%를 더 내야 돼? 막 이러면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경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파라는 게 상당히 크게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뭐 지금 40이라는 숫자를 던져주셨지만 40%라는 숫자를 올려달라고 그러면 아마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그럼요. 이 자산이라는 건 뭐 단기간 동안 조달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현금 흐름이 어떻게든 단기적으로 좀 조달할지 모르지만 전세가에 대한 상승의 부담이 큰 이유는 그 자산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죠. 힘들죠, 사실. 예. 네.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면 또 다른 또 이 갈등이 또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막 대폭 올리게 되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좁혀서 이사를 가거나 이 동네를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될 텐데 이게 과연 주거의 안정에 기여를 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뭐 일단 청와대와 여당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뭐 사실상 경질이 되고 나서 이제 후임으로 온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의미는 제도 개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임대차 보호 3법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영세 임차인들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게 되고 가격이 급등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물색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급이 줄다 보니까 결국은 계약을 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영세 임차인들에게 주거 안정에 어떤 효과들을 거뒀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세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이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 3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현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혜택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창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혜택이 그냥 잠시 미뤄졌는데 그동안은 전세를 계약하고 나서 계약이 끝나면 사실 주변의 전세가라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계약갱신권을 쓴 거하고 아닌 거, 집주인이 들어올 집 신규 계약인지 아닌지 이런 식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시장에서 조사되는 것에 대한 변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갱신권을 한번 쓴 사람은 괜찮은데 갱신권이 끝나고 나서 그 지역에서 다른 주택을 알아보려고 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의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평수가 적은 것과 큰 것의 전세가가 비슷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심지어 네. 한쪽은 올리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죠. 또 한쪽은 하나는 완전 올리니까. 올라갔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거 이동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피해서 교회로 옮겨가도 저는 교회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 주거 불안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주거의 품질 측면에서 보면 임대료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이 주거의 뭐 유지보수와 관련된 또 하자 문제에 관련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네네.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임대용 주택의 품질이 엄청나게 낮아질 수가 있고 지금 시중에도 그런 얘기가 도는데 집주인이 살았던 집과 세만 주는 집의 그 집의 수리 상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퀄리티가 다르다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렇게 집 살 때 그래도 집주인이 살던 집이 훨씬 더 깨끗하고 잘 고쳐져 있다 이러는데 아마 앞으로 그런 격차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임대차 3법이 지난해 뭐 7월, 8월 이렇게 넘으면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별별 정말 우프다고 표현할 정도의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게 전셋집 보려고 막 줄 서는 진풍경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고 당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일시적으로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면서 뭐 나중에 위로금까지 지급하는 이런 정말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게 일어나야 되나 싶을 정도의 에피소드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게 시장에 있는 가격을 통제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와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월세 시장에서 벌어지는 임대료 규제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싼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일종의 특권이 돼서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추가적인 어떤 뭐 혜택이랄까 뭐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 얻을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의 분배하는 문제가 결국은 경쟁 과정이고 그렇죠. 그 경쟁 과정 속에서 그게 뭐 권력을 가지고 싸우던 돈을 가지고 싸우던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 열세 그 비용이라 그래서 뭐 들어가는 뭐 열세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뭐 부담해야 된다. 가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도 발생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문제는 질적인 저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지 않았더라면 고추주술, 뭐 화장실 이런 것도 안 고치고 그냥 들어와서 살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라는 게 가만히 놔두면 퀄리티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뭔가 고치고 유지보수를 해야 해줘야 돼요. 되죠. 사실. 그래야지 퀄리티가 유지되는 사실 거라서.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죠.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뭐 단독주택을 1년 동안 아마 손 안 대고 놔두면 거의 뭐 폐허가 될 겁니다. 뭐 물새 폐가가. 깨지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질적인 저하의 문제가 이게 원하는 시장의 그 가격만큼 못 받는 상황으로 유지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 서고 이런 걸 보면 그냥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돈 끌어서 그냥 지금 집에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임대차 3법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할 때 이제 정부 여당에서 임대인은 갑, 임차인은 을. 을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이러한 어떤 이분법적 사고에서 접근을 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은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되어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홍부총리 사건 같은 것도 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년 동안 갱신 청구권을 유지하면서 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임대인이 4년 동안 을이 되었다가 4년이 되는 시점에 순간적으로 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의 위치에서 당연히 시장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또 갑의 어떤 지위들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년 동안에 임대차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고, 그럼 이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임차인들은 또 그 급등하는 전세 보증금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증부 월세 계약으로 또 전환하게 되는. 주거 수준이 낮은 임대주택으로 또 이전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도 사실 임대인 중심 시장이 아니라 임차인 중심 시장으로 시장을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수가 많아지도록 임대주택의 공급 정책을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보다 공급하는 주택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 중심 시장이 되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임차인 중심의 계약, 유리한 계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대차 시장을 조절하는 이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장려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 조정이 될 텐데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장려를 해주다가 네. 어느 순간 돌변했거든요.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임대 사업자를 옥죄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임대를 장려한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서울 같은 데 보게 되면 예. 결국 이제 자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50%, 임대차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5대5로 보거든요. 전월세 정도. 예, 나머지 50%는 어쨌든 임대주택을 우리가 구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임대주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임대주택의 공급수는 적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급등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급이 적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그 공급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급주택을 늘려서 임차인 중심 시장으로 전환시켜야만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가 네, 교수님. 갑자기 이분들이 지금 논란이 됐던 분들이 이게 자가가구도 아니고 무주택 임차가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택을 번듯하게 갖고 있고 그렇죠. 딴 데 가서 전세 사시는 그런 그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 가지로 뭐 규제가 있으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분리가구 형태로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굉장히 투자적인 목적이 강한 그 성향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건하고 연결돼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분리하는 구도를 말씀하시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이분들이 이 가장 임차인에 대한 그런 그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간 역할을 한 분들이 가장 투자적인 형태를 지닌 분리가구로서 살고 계셨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요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에 대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의원님 사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임대를 장려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정부의 기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임대를 좀 옥죄고 있고 네.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겠다라고 네. 나섰고, 근데 LH 사태가 터지니까 네. 국민들은 공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LH 사태 때문에 뭐 후보지들을 계속 내놓고는 있지만 네. 사실 이게 언제 가능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사할 집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제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지금 정부는 임대 사업을 억제하고 또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이창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산 집에 직접 들어가 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시간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실거주 예전에는 기간이라든지. 새 아파트 준공이 되면
잔금 마련이 어려웠고 자기가 전세로 살던 집이 빠지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일부 세를 줬다가 나중에 들어가는데 지금 무조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자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새 아파트로 전세 물량이 거의 씨가 말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전세를 줘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은 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저는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유기적이고 또 이미 정치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각기 나름의 사정이 아주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려고 들면 저는 오히려 피해가 늘어난다. 그리고 국민의 불편도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는 원칙을 주는 간단하고 또 조금 복잡하지 않은 상태의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시장 기능에서 그것들을 보완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제가 가장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악하다고 규정을 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자정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정책으로 하려는 그 순간 만지면 만질수록 시장의 부작용은 점점 커지는 지금 부작용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많은 부분들이 뭐 철회냐 수정이냐 보완이냐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역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뭐 전부 없었던 걸로 하고 뭐 다시 강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시장의 상황을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국민들이 편하게 뭐 자가든 임차든 내가 원활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주택 정책이지 집을 갖게만 하는 정책, 집을 못 갖고 임대로만 살게 하는 이런 극단적인 정책은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 지금 LH 사태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뭐 얘기가 됐던 게 뭐 땅에다가 묘목을 싣고 땅을 쪼개고 뭐 각종 스킬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보여주면서 논란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주전의 법칙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되는 법칙 자체가 아예 원칙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농기 투지 방지 4법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법이면은 뭐 이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점이 좀 보완이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그리고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경제위원회 법칙에 의해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정책을 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들이 감소하면서 이제 농지가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취미 영농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330제곱미터 이하의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이제 농사를 지을 때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를 좀 더 대형화 경작을 위해서 영농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과 영농 계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지만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실질적 심사권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취득하고 나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가서 뭐 매달 가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제도도 좋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개발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지역들은 농민들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이제 도시민이 기농이라든지 취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뭐 70세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마을회관에서 이제 청년회장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있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 농지를 나중에 처분하려고 하면 처분하지 못해서 휴경 농지로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제 고향에도 그렇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농지법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나 광역시 주변의 농지와
그다음에 이제 시골 농지를 좀 더 구분해서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농지에 대한 어떤 법들을 좀 개정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농지 투기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 교수님, 그 사실 지금 뭐 사법 해가지고 뭐 농지법, 뭐 농업경영체법, 뭐 농어촌 공사법 각종 4개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인데 여기 보면 뭐 자격심사 강화하거나 불법 주장하는 뭐 금지 행위에 대해서 처분 명령 강화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발생한 LH 사태처럼 농지를 이용한 투기 이걸로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도시적인 토지 이용에 따른 투기적인 행태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농지 관리에 대한 거를 전적으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지와 관련된 경제와 유전의 원칙이 역사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또 나름의 농촌의 문제가 있는 거죠. 갑자기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농촌 가구에 있어서의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도시로부터 귀농 가구를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이슈들이 네. 농촌의 입장에서 보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 단순하게 어떤 도시적인 토지에 따른 투기에 대한 문제, 또 도시에 발생하는 투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 관점에서 상시적은 아니라고 봐요.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해질 때 강해지는 거고 시장이 침체되면 굉장히 위축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뭐 단기적인 상황의 어떤 처방으로서 그 도시 관점이 아닌 농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선택들을 과감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거에 막 떠밀려 가지고 너무 지나친 선택을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시된 그런 뭐 자격 심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선택들도 사실 아까 얘기했던 뭔가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려고 막 애쓰고 있는 그런 노력들 굉장히 그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이 투기에 대한 부분을 뭐 어떻게 하면 이번에 그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좀 묶었으면 사실은 좀 그 문제가 더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어서 이게 농지법의 문제냐 아니면 도시 관리의 문제냐는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적인 그런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가고 농업적인 그런 구도에서 벌어지는 제도적인 변화는 제 입장에선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게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은혜 위원님 또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도 좀 성급하게 만들어져서 잘 제 기능을 못하거나 원래 생각했던 의도와 다르게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좀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농지법 개혁 얘기가 LH 투기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이 부패방지협의회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취득 기준을 강화하겠다. 그럼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취득한 사람과 이제 취득을 계획했던 사람 간에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지?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사절을 짓는 방법도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를 전용했고 여당의 전 당대표도 세종시에 농지를 취득해서 그걸 농지 전용을 해서 주택을 지었습니다. 야, 정말 윗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남들을 못하게 하면 정말 농지를 필요로 해서 또 그거에 전용이 필요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정말 불공정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저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지를 왜 투기 목적으로 사느냐. 거기에는 농지가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다라고 하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떡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은 예정대로 다 강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취득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정부 정책 자체가 좀 상호 모순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냉정을 되찾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자꾸만 무슨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LH 사태부터 비롯된 고위공직자들의 이 알게 모르게 저질러지는 부동산 투기, 이해 충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밝혀내야 거기에 적합한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아직도 수사 중이고 몇 개를 조사해보면 실제로 범죄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 봐 두려워서 말도 안 되게 법부터 만들어 놓는 것은 저는 정말 나중에 실효성도
얻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국민만 양상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철저한 수사에 앞당겨서 섣부른 법을 만드는 것은 저는 더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진단이 잘 돼야지 약 처방도 제대로 된 약 처방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진단이 끝난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뭐 모두 다 부인하고 있을 그런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봤으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또 봐야 될 것 같다는 이번에 생각은. 그 공직자윤리법에 네. 모든 공무원들이 재산을 등록하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밌는 인터넷 댓글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일종의 취준생들이 나는 등록할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 재산조차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네. 사모펀드 정말 공직자들이 재산을 취득 과정 그것의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윤리를 요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맞게끔 지금 것들을 먼저 고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어느 순간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나쁜 사람 취급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재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의 형성 과정이 나쁜 사람이 나쁜 거지. 합법적이면 문제가 그렇죠. 열심히 없는 해서 거죠. 돈을 버는 예. 사람들이 많이 탄생해야 그게 기회가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꾸만 그 과정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꺾이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 비트코인 그렇죠. 시장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해서 뭔가 한탕을 바라는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죠.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유발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반성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로의 가치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고 투자를 해서 돈 버는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거기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면서 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좀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해서 21곳 정도를 지정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존대로 가겠다, 갈 건 가겠다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지금 LH 사태나 최근에 일어났던 각종 얘기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갖고 있는 아니면 정부의 입장에 갖고 있는 뭐 불신과 또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과연 이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믿어줄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 네. 뭐 전문가들도 사실 뭐 워낙 유행이 많아서 사실은 뭐 이러한 단어들을 사실 이해하기는 쉽진 않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르는 이익들을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들에게 가서는 아니 되고 이거는 국가에서 환수를 해서 가져야 되겠다는 시각에서 이제 공공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들을 많이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뭐 이 택지가 외곽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러한 계획들이 나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남의 땅을 가지고 그 소유자들이 사업을 주도하지 않고 공공이 주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좀 이 어설픈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 도심 공공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10%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구 지정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1년 이내 우리가 이제 50%의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행 프로세스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법안만 보고 이 지구를 지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사업 기간들이 길잖아요, 그죠? 그렇죠. 긴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토지를 재개발 재건축하겠다라는 개발 동의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공공이 나가서 만약에 이제 10% 토지 소유자들이 그럼 동의서를 누가 받을 것인가? 동의서를 받을 시기라든지 받는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조합의 준비위원장이라든지 조합장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가서 우리 공공으로 개발하자라고 동의서를 받아서 지구 지정 신청을 할 것인가? 안 한다는 얘기죠. 왜? 조합장은 자기 사업을 공공에 넘기게 되면 본인의 역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합장이 직접 조합이 동의서를 받으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겹치면 더 늦춰지거나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지 그 소유자의 주민들도 본인이 자기 생업을 접어두고 이 사업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행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제도적으로. 공공주도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걸 그런데다가 또 지적을 이제 해주신 거죠. 이번에 네. 또 LH 사태가 터졌으니까 그러니까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도 겹치게 가중되다 돼서, 보니까 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글쎄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는 공공주도 재개발 정비 사업의 시도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껄끄럽습니다. 일단 그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500%의 용적률이라는 굉장히 과한 거거든요. 그거를 도시계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저층 주거지에 500% 주거단지가 주거단지도 아니죠. 굉장히 뭐 불락에 있어서 그냥 고층 고밀 주거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주변 주거 환경과 이게 합치가 될까? 이런 기본적인 의문도 있는 거고, 그게 열심히 그 용도 지역제 그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 전체 측면에서 관리하려고 여태까지 노력해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대로 여기는 500 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정한 절차인지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그 경찰력에 기초한 집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 프로세스 자체가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들이대가지고 이게 과연 적당한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의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무 무리 없이 가다가 조합원들 사이에 수가 틀어져가지고 이게 나당을 걷는 사업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거 지금 이 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리 우린 들은 적 없는데 이런 구역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고, 또 시장이 바뀌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사실은 관련된 여러 가지 도시 계획적인 기법을 가지고서 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방향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공 재개발에 갖는 그런 상대적인 메리트 또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게 진행될지, 또 내년에 또 대선 이후에 또 정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변수가 불확실하고, 많네요. 그 재개발이 진행되는 게 기본적으로 4, 5년을 넘어가지고 10년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정권의 생명보다 길어요. 재개발의 그런 기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시점에서 정부의 어떤 옥죄는 규제 틀 속에서 이게 사업성이 생긴다라는 것도 시장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그것도 완전히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무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LH 사채도 있는데도 밀어붙이니까 참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공공 재개발도 안 되고 민간 재개발도 안 되면 더 문제예요. 소위 말해서 죽도밥도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아니었으면 민간 재개발도 진행되었을 구역들을 공공 재개발을 딱 던져놓으니까 싸움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사태는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부는 LH 사태로 인한 각종 논란 속에 정책은 추진하겠다고 했고, 최근에 여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사과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는 듯한 말을 썼는데, 참 늦었다라는 해석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한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한참 늦었죠. 예. 그런데 저는 진정성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이 타이밍에, 그리고 도대체 그 사과의 내용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한쪽에서는 사과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사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렇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고. 저는 이제
자꾸만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네. 이사 대책에 대한 착수를 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시한부 있습니다. 장관이 예. 됐죠, 지금은.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어떤 연구 주제면 모를까. 네네.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번의 토론과 이 정제를 통해서 좀 보편타당하고 지속 가능한 것들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예, 것이기 그런데 때문에. 왜 변창흠 장관이 마무리를 해야 될까? 저는 그 이유를 보면 이건 보편타당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특정인이 꼭 특정 연구에 특정 실험을 하듯이 정책을 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정한가라는 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공공주도라고 하는 거는 민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하겠다는 겁니다. 취지가 원래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 공공이 LH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LH 사태가 터졌습니다. LH가 믿을 만한가? 신뢰금이 갔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공공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를 합니다. 민간이 하면은 사실 사업을 빨리 하려고 막 조합장들이 조합원들에게 뭐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네네. 뭐 또 시공사가 어떤 경우에는 물품을 제공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절차를 앞당기려고 하는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공공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감사의 대상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의 속도를 줄일까요? 저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폭력이 들어갈 겁니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절차적으로 어떤 그런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없이 밀어붙이다 보면은 이게 과연 공공을 앞세운 정책이 국민들의 삶과 질에 또 절차적인 정당성과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일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도시 개발이나 공공주도 개발에서 많은 문제점들은 싸게 땅을 취득을 해서 비싸게 팔았고 절차적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 수용을 하면서 있었던 그 역사가 있었던 거고 그것에 반해서 사회운동을 하고 도시정책을 추진했던 분들이 지금 다 정책실장과 장관을 하는 분들입니다. 본인들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LH 사태나 뭐 각종 논란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세 분 모시고 얘기 들어보는 시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안 좋은 걱정거리와 우려만 좀 말씀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그래도 지금 이 시점이라도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바꿔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창무 교수, 서진용 교수, 김연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NGX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